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이벤트를 했었죠. 최종권 교수의 저서 헌법의 힘 외교의 길 사인본 10권을 저희 촌철님들께 보내드렸는데요. 임채진 님이 잘 받았다고. 헌법과 외교가 그야말로 공사다망한 요즘 무척이나 필요한 교재라 생각하고 잘 읽겠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진행주님도 책 잘 받았다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까 책은? 이제 다 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끝물입니까? 아니, 다시 찍어야죠. 예. 예, 군대 진중문고 이런 걸로 그냥 쫙 깔으세요. 예. 그거는 될까? 다음 정부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소로 지정 안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네. 요즘도 근데 그렇게 하나?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금소로 지정이 돼가지고 표면적으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표면적으로는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준 기억이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 그 부작용이 커서 헌법 소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적인 부담이 커서 그렇게는 못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좀 들어가 보죠. 일단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거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이 21일이고 4월 15일에 미국에서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발효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못 막은 거잖아요. 예, 뭐 당시에 그러니까 이 민간 국가 사안이 전면에 부상했었을 때 우리 정부, 그러니까 대행 정부죠. 외교부와 산업부가 미국 에너지부와 협상을 시도하고 뭐 미국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4월 15일 날 조치 발효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은 우리 정부에 의하면 여전히 미국 측은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고요. 미국 측은 절차적 설명만 반복하고 지정 해제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표명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은 내부 보안 관련 절차에 따른 조치이다. 해제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지정이 기술협력 전면 차단은 아니다. 뭐 이 정도 선. 결국은 보면 미국의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된 일방 조치이고 그것은 이 민간 조치, 민간 국가 리스트가 전면에 부상될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은 일관되었다는 것이 주요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그럼 발효가 됐으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까? 일요일 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이제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일단 별거 아니라고 전제는 했지만 사실상 앞으로 미국하고 그 원자력 협력을 비롯한 각종의 어떤 그 연구 교류를 할 때 상당히 강화된 신원조회나 보완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 네. 이 얘기는 또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일단은 그 부분에서부터 먼저 좀 신호가 드러나지는 않을까. 그다음에 이후에 심사가 있습니다. 뭐 기술을 제공하고 또 연구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럴 때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뭐 당면에서 우리 연구자들이 미국의 주요 그 과학 혹은 핵 연구 시설에 방문할 때 45일 이전에 노티스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그쪽에서 심사를 하겠죠. 예전에 이런 거 없었는데 와도 된다. 오지 마라. 괜찮아. 너 보안 조사해 보니까 신원 조사해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기존에 자유롭게 접근하던 국방 에너지 관련 연구소 출입이 제한이 된다고 하고 공동 프로젝트 데이터 접근 장비 이용 등에 자연스럽게 제약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그렇죠. 국가의 국민이었으나 이젠 기술적으로 민감한 국가의 연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아니 우선 항상 의식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요즘 뭐 미국 물가도 비싼데 아니 이렇게 비싼 물가의 나라에 이런 감시까지 받으면서 꼭 가야 돼? 이렇게 망설일 수도 있고 위축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위축된다는 너무 고급스러운 표현이시고요. 많이 성가시죠. 이제 성가시고 권리적거리고 남에게 감시받아야 된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어쨌든 뭐 그 이유는 뭐 저희가 이미 다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 언론이나 사회적으로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결국은 핵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국가의 연구자로서 의심받는 연구자로서 이제 많은 제안에
맞닥뜨릴 수 있겠죠. 이제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미국과 동맹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 중에 유일하게 민감 국가에 올랐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이미 저기 탄핵받았습니다만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귀결인 것 같아요. 제일 깝깝한 게 공식적으로는 도대체 왜 무슨 사유로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됐는지 그것도 안 밝히죠. 미국 정부도 안 밝히고 있고 우리 정부도 안 밝히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둘 다 별거 아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일종의 이게 네거티브한 리스트잖아요. 근데 거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연구 교류를 해야 할 미국 연구잖아. 우리 연구잖아. 지금 결국은 소위 성가신들이 많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얼마나 이제 지정 해제를 빨리 할 수 있느냐만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제는 빨리 될 수 있을까요? 빨리 되겠습니까 그게? 아유 그거 뭐 엄청 이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당장 이번 주에 미국에서 2+2 회담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혹시 이런 데에도 여기에 테이블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럼 예. 별개다 완전히. 예,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이 2+2 회담은 저쪽에서는 소위 트레저리, 그러니까 재무부하고 그다음에 USTR, 그 무역 대표부가 그렇죠. 나오는 거고 우리는 산자부하고 저기 기재부가 기재부가. 나가는 거잖아요. 일단 소관이 아니고요. 이 2+2는 미국이 차려놓은 협상 틀 안에서 요구한 거죠. 그쪽은.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외국학자들이 이걸 되게 갈취의 협상이다. 그러니까 널 들어와. 일단 세게 관세를 때리고 얼마나 양보할 거야. 협상이란 양측이 오며가며 해야 되는 것인데. 아, 교수님께 그러니까 차관 지내셨으니까 정확히 표현이 실무 협의더라고요. 네. 협상이 아니라 그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협상은 합의서를 도출하기 위한 예. 현재의 현안이 되는 것들에 대한 귀결을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양측 간이 협상을 해가는 그 와중에는 최종 합의서를 문안 협상을 하든 내용 협상을 하든 진행합니다. 협의는 도대체 지금 무엇이 문제야? 우리 한번 일단 너 일로 와. 어떻게 생각해?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무슨 제안을 해줄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툭 터놓고 일단 얘기나 한번 해보자. 그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주 2+2에서 뭔가 합의점이 도출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 저는 합의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대행 정부가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통상에 제약이 될 만한 협상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보다 협의를 하는 것이 미국 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는 모습을 취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근데 과도하게 욕심내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요 얘기로 좀 넘어가죠. 하나의 전장론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제안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하나의 전장이라는 게 이제 원 시애터. 그러니까 하나의 전구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전쟁 구역을 전구라고 전쟁 구역,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아사히 신문이 특종 보도를 한 건데 3월 30날 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일본에 왔습니다. 그랬는데 나카타미 겐 일본 방위상이 이 헤그세스 장관한테 하나의 전구론을 설파했다. 이게 뭐냐면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로 본다는 거죠. 하나의 전구. 한반도와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이걸 하나의 전구로 본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그 총리를 만났을 때 또 반복했다는 거예요. 일본 방위상이. 총리가? 예. 그러니까 헤그세스가 지금 아주 뭐 너무 행복해하죠. 이게 미국이 오래전부터 바라던 그 구상을 일본의 입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게 하나의 전구론이라는 것은 이제 인도 태평양의 미군의 그 전력이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휘 체계가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일일이 다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전투 사령부가 없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직할 부대들이 와 있어요. 예컨대 3해병여단, 1특전사, 그다음에 저기 7함대, 5공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전체로 묶는 통합 사령부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단일한 전투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통합 사령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작전 범위를 저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국까지 이르는 명실공히 하나의 전구로 해가지고 전체 통합
전투 사령부로 운영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정구론입니다. 그러면 주한미군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주한미군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미국 측은 원래 바이든 정부 때 주일 미군 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높이고 지금 3성 장군이거든요. 이걸 전투 통합 사령관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통합 사령관이 한반도에 있거든. 그런데 규모도 적거든 여기는. 일본보다 반밖에 안 돼요. 한국의 주한미군 네네네. 숫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전체 통합사령부를 이 주일미군을 4성 장군으로 격상하면서 올리고 한국을 3스타 3성 장군으로 낮추거나 어허. 뭔가 이게 지휘관계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아하. 이런 어떤 관측이 있었던 터였어요. 예. 그런데 트럼프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게 멈춘 상태입니다. 미군을 줄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사성 장군 자리 만들어주고 이런 게 싫거든. 그래가지고 줄이려고 그래가지고 올 수도 돼 있는데 일본이 이제는 역으로 미국에다가 바이든 정부가 했던 그런 어떤 인도 태평양의 미군 체제 개혁을 계속하되 일본이 여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치고 나오는 그러면 것이죠. 궁금한 게 일본이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본의 독자적 제안입니까? 아니면 미국이 옆구리 찔러 갖고 제안하는 모양새만 연출해 준 겁니까? 뭡니까? 우리 2주 전인가요? 미국 국방부에서 나오는 임시 전략 방위 계획서 검토한 적이 있었지 않나요? 결국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앵커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미국과 일본이 서로 사전에 짜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미 이거지. 국방장관이 도쿄에 방문했을 때 일본이 야 우리 이런 거 만들었어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 형식이고 그것을 아사히에 흘려준 것이냐 이거거든요. 결국은 일본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가려운 것을 잘 긁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뭐냐면 효자손이네. 네. 예,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냐면 우리 김 의원께서 좀 말씀하셨듯이 주일 미군의 전투통합사령부로 격상시킨다. 동시에 미국이 동맹의 소위 프리라이딩, 무임승차론에 대한 비판이 많으니 우리 GDP 대비 2%로 국방비, 방위비 증가해 줄게. 그리고 미일 통합사령부 세워서 우리가 중국 앞에서 견제해 줄게. 근데 이러려면 소위 전장 환경, 티어터가 좀 확장돼야 돼. 그럴 때 한국을 살짝 끼워 넣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필요하다. 그리고 타겟은 중국이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사이에 별책부록으로 끼워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본이 너무 이쁜 거죠. 근데 이 흐름은 단순히 일본의 방위상의 얘기에서가 아니라 실제적 흐름이라는 걸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 의회 전략태세준비위원회라고 미 의회 산하에서 이 미군 기지 조정을 하는 검토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미 인도 태평양을 단일 정부로 보고 중국 포위 전략으로 계속 모색하는 청문회가 열리고 있어요. 여기에 한국계 빅터차 교수가 가가지고 또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미국의 합참의장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10월에는 이제 미국의 국방 전략서가 발간이 됩니다. 여기서 미국이 오로지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인도 태평양의 미군 체제를 다 변혁하겠다. 이런 입장이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거기에다 헤그세스 장관과 그 밑에 있는 에브리지 콜 차관 같은 경우가 급진적 변혁론자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너절너절하게 막 지휘 체계가 분리된 인도 태평양의 기지들을 이제는 단일한 지휘 체계로 묶어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전투 행동을 통일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변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기로는 대북방위 전략으로 돼 있지만은 그렇죠. 그런 건 이제 한국이 알아서 하고, 주한미군도 대만 사태가 났을 때 후방 지원군으로 이렇게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변혁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상 따르면 일본 자위대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더 반경이 넓어지고 미국의 후원하에 자신이 하고 싶은 소위 전략 환경의 영향이 반경이 다 높아지는 거죠. 극단적으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올 수도 있습니까? 뭐 추상적으로는 표방이 될 것 같은 게요.
자위대가 중요한 거는 자위대 전투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제는 자위대도 해상, 공중, 그 육상 자위대가 하나의 어떤 전투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합참 같은 기구가 설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새로운 전투사령부 하에서 일본 자위대가 어떤 역외 또는 어떤 그 지역 안정을 위해 가지고 특히 대만 방어에 있어 가지고 중추적인 역할을 이미 자임을 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동적 방위력이라 그래서 기동성 있는 전력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거 대량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해상에서 이제 중국을 차단하는 이런 어떤 체제로의 재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전투사령부가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면 새로 만들어진 주일미군 전투사령부하고 협조기구를 만들어서 일본이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이 협조기구를 통해서 미일 작전 협조기구를 통해서 이게 동아시아의 인도태평양의 중추기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편안하게 짜고 치는 뭐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소위 전문용어로 전략적 단합이거든요. 너무 고상하다 표현이. 그러니까 뭐 비용 절감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일본에 다 안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으로 하여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위대가 대한민국의 전장 환경에 들어오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부터 이제 미일 협력이 더 강화되면 국내적으로는 한미일 협력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일본하고 군사적으로라도 이제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식의 담론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혼동에 이제 시간을 보내야겠죠. 북한도 지금 말을 안 듣는 상황이고 미중 관계 안 좋은 거고 미러 관계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본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더 커진다면 우리로서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나왔던 게 한반도 유사시에 이른바 주일미군을 지원한다라는 명목하에 자위대가 한반도로도 진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 전부터 나왔었잖아요. 근데 하나의 전구로 묶여버린다면 오히려 거기다가 고속도로 놓는 것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 융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로 좀 협소하게 봐지만 실제 문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폭넓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일본이 이제 미국과 인도를 아우르는 그 중간 지점에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1937년에 그 이시하라 간지라는 일본 이제 전략가가 쓴 국방정책 대강에서 그 제1조가 일본은 아시아의 지도국이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일본이 지도국으로서 아시아의 공영권, 자급자족 체계를 만들고자 했던 게 그때 전략구상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우산으로 미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전략구상이라는 것은 그것의 현대적 버전으로서 일본이 인도 태평양의 지도국이 되고 인도와 미국을 잇는 접착체 역할을 하고 대중국 견제를 하는 하나의 어떤 그 중추적인 국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나름대로 어떤 그 인도 태평양에서 지도국 어떤 그 주도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먼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데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오냐 안 오냐는 협소한 질문이죠. 한반도 주변에 얼마든지 역외에서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의 정부로 묶이면 주한미군도 당연히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격이랑 이 역할이 완전히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달라집니다.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일단 시각적으로요. 다음 정부가 들어섰는데 만약에 다음 정부가 북하고 혹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외교적 관여를 해서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야 동해바다에서 훈련 좀 하자. 아니면 남중국해에서 한국 들어와 우리 해상훈련 할 테니까 이래 버리면 외교와 한미일 협력이 엇박자를 내면서 신정부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아마 결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프레임을 우리 내부에서 발동시키는 것 그것보다 밖에서 이렇게 쪼여오는 거 더 힘들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 지금 맞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일본이 제안을 한 단계지만 뭐 미국이 이거를 뭐 검토해 볼까 했는데 해봤더니 안 되겠네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런 거잖아요. 이야기라면. 저는 그 움직임은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가 관심사인데 사실은 목표가 굉장히 과합니다. 너무 이상적이에요. 지금 그러려면 기지 체계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대규모 기지를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괌, 오키나와, 평택 이러는데 이게 냉전 시대 때 설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표적이 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분산해서 작은 기지를 여러 군데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기동력 있는 전략을 분산 배치해 가지고 중국의 압박감을 느끼게 하자. 이게 변혁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다음에는 한국에 있는 그 평택 기지 같은 대형 기지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언제든 대만 해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각종 항구, 공항, 그다음에 거점들에 대한 어떤 신속한 투입 내지는 그냥 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략 재검토를 할 것이고 그럴 때 주한미군 기지나 병력이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쓸모없는 전략은 과감하게 빼버리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투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이게 계속 지금 미국의 모든 당국자나 의회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되는 거고 일본이 밑에서 살살 불을 떼주는 이런 역할을 하나만 더 근데 일본이 이렇게 제안을 한 배경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그 효자손 노릇을 해주고 있으니까 관세 좀 봐주세요. 그러면 라는 것도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프레임 관세 관련된 프레임 중에 하나가 안보 분야에 니네들이 기여를 하면 그러니까 안보 기여 프레임이면 통상 쪽에 즉 관세 쪽으로 보상해 준다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와 통상을 좀 엮는 프레임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성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일본이 하는 스탠스 그 자체는 안보 쪽으로는 우리가 크게 기여해 줄게. 그리고 너희들의 부담을 좀 지어줄게. 대신 이걸 통하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은 좀 봐줘. 라는 프레임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걸 가지고 나토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한국 당신들은 무엇을 해줄 수 있는데 소위 안보와 통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여기저기 꽃놀이패 삼을 수 있겠죠. 일본이 좀 그런 것은 다른 나라들 좀 신경 쓰면서 보조를 맞췄으면 좋겠는데 자기네 길을 젖은 낙엽처럼 미국에 바짝 붙어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머리에 껌처럼 젖은 머리는 낙엽보다는 약해. 근데 젖은 낙엽은 그냥 지저분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3월에 빅터차 교수의 미 하원 그 진술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봤는데 여기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일본,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동맹국 중에 GDP 대비 국방비 3%를 쓰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이 제일 높다 그러지만 2.6%고 일본이 목표액이 2%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국방비는 만족스럽지가 않고 기여가 적은데 반면에 대미무역 전부 흑자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호주, 미국, 일본, 한국, 필리핀 보십시오. 전부 다 흑자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흑자는 줄이고 안보 기여는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전체 동맹 전략을. 그렇게 보면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데 안보 부담은 동맹국이 확연하게 높이되 통상으로 미국의 이익을 보는 건 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분면에서 어떤 제일 안 좋은 영역, 워스트 영역에서 베스트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통상 문제하고 엮어서 가는 게 좋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우리뿐만이 아니죠. 이 전체 지역 질서에 영향을 주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의 정부로 그러니까 다시 조정이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 됐다고 쳐요. 차기 정부에서 그러면 운신의 폭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제한 사항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그 역사 문제하고 다자 간의 협력 문제가 정착이 안 돼 있는 동아시아의 어떤 역사 문화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엮어봤자 이게 제대로 된 억제력을 형성할 수 있겠느냐.
말하자면은 모양은 그럴 듯한데 네. 아시다시피 인도 태평양에 미국의 핵무기가 한 발도 없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이 한 발도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재래식 전력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걸 통째로 변혁할 수 있느냐. 뭔가 여기서도 앞으로 중거리 미사일 또 전술 핵 배치 여기까지 치달아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도 검토 중인 사안이거든요. 적어도 차원의 문제는 봐야 돼요. 다음 정부에서 어떠한 외교 정책 기조를 정확히 할지는 모르나 상식대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식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두 번째는 지금 미중 간의 경쟁이 상당히 심하고 공급망 문제도 있으니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회복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미국에서의 군사안보 전략 혹은 미일의 군사안보 전략과 이제 부딪히고 긴장이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외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많은 제약 조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느냐의 문제일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조야의 반응을 보면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하느냐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뭐냐면 미중 관계를 어디까지 도대체 끌고 갈 거냐라는 그렇죠. 문제. 그게 근본적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만한테 역이용을 당하는 건 아니냐. 중국이 대만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건 딱 한 가지거든요. 대만을 있는 그대로 현상 유지하자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미중 관계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 출범한 지 3달밖에 안 됐지만 미중 관계 문제, 관세 문제를 위해서 지금 미국의 경제가 어려운데 이 긴장 상태를 얼마만큼 유지하느냐 이거라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관망하고 지켜보자는 주장이에요. 마지막 질문으로 뭐 미국을 때리질 않고 미국을 향해서 우리 일본이랑 못 놀아 이래버리면 어떻게 나올까요? 상당한 긴장이 발생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이제 점점 이런 전략적 변화라면 중국에서 강력한 견제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대압착의 시대가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왼쪽에선 중국, 오른쪽에선 미국. 이렇게 됐을 때 과거 같으면 우리가 약소국 의식에서 상당히 어떤 피해 의식이랄까 불안감에 빠져들었던 게 여태까지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한국도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나라고 이지스 구축함을 3대나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같이 이렇게 흔들리기만 할 거냐. 이런 점에서 높은 결기를 가진 좀 자존의식이 우선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생존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이런 좀 결기 있는 정보가 나와서 이걸 헤쳐나가야 된다. 예. 흔들릴 때만은 아니라 요거는 강조하고 싶어요. 결국은 그 현장에서 최근에 일해봤던 경험을 반추해 보면 그 방금 질문 주셨던 그 부분이 내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진실의 순간을 언제 맞닥뜨릴 것이냐 이거예요. 또 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제 한미 동맹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이 한미 동맹만 바라보는 외교 혹은 한미 동맹에 의해서 종속되는 외교. 그렇지. 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렇지. 소위 태세 전환의 그 순간을 언제 결정할 수 있느냐 이거겠죠. 남에게 떠밀려 가는 외교 과연 결정할 수 있을까? 혹은 감당할 수 있을까? 결국 그래서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